내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기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또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 중인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국내 주요 기업 그리고 정부와 26만 장 규모의 최신 GPU 공급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가장 주목받는 외국인 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치킨 회동에 이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게 됐습니다. AI 인프라를 비롯한 AI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또 한국이 세계 AI의 허브가 될 것이다. 이런 칭찬의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내용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나라가 세계 정치의 중심이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약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는 한마디가 이제 AI 아니겠습니까? 이 AI 하면은 또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 없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은 이 전 세계의 AI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가 될 건데 네. 이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또 단순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아주 특별한 협력의 관계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 이 에이펙 정상회의 못지않게 또 민간의 어떤 경제 활력이 아주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수장이 와서 대한민국에 아주 큰 선물을 주고 가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시대의 화두고 경제의 핵인데요. 사실 이번 경주 에이펙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약,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경주 에이펙 이전의 인공지능과 이후의 인공지능이 지금 완전히 달라질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자, 한마디로 그동안의 인공지능은 생성형 GPU 등을 해서 챗 GPT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학습하고 그 내용을 컨텐츠를 가르쳐 주는 건데 이번에 젠슨 황은 이 서울 에이펙을 기화로 그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화면에서 인공지능이 튀어나옵니다. 네. 그걸 우리 피지컬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에 26만 장 GPU를 팔겠다 하는 것은 그저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는 없어서 못 사갑니다. 예. 그런데 한국과 엔비디아가 전략적 협약,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인공지능을 생성형을 넘어서서 사람과 같은 휴머노이드로 그렇게 피지컬 인공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제조업 인프라가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나 그동안의 그 경제 구상을 보면 인공지능을 어떻게든 우리의 주도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에이펙으로 기화로 에이펙의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 민간 경제계를 대표하는 젠슨 황이 두 사람이 만나서 피지컬 AI로 한 발짝 더 뛰는 그런 중대한 신호탄을 열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와 AI가 무슨 관련인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AI의 거의 필수적일 정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중요한 회사가 된 거잖아요. 이 최신 GPU를 우리나라에 26만 장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서 이재명 정부가 2028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5만 장의 5배가 넘는 규모가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저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중간 보고를 수차례 하면서 네. 이쪽 그 AI를 담당하는 쪽에서 우리가 GPU를 5만 장을 확보하겠다 했을 때 야, 저거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GPU는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우리가 돈을 갖다 준다 그래서 파는 게 아니고요. 예. 젠슨 황이 전략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금도 마찬가지고 핵무기도 마찬가지지만 마음대로 차라리 지금 금은 살 수 있죠.
그런데 GPU는 지금은 엔비디아만 공급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엔비디아 물론 다른 뭐 AMD나 이런 데서도 공급을 하지만 이 엔비디아가 공급할 수 있는 현재 수준의 것들은 생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젠슨왕이 이 26만 장을 우리에게 이제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국정기획안에서 우리가 5만 장도 참 버거운 일인데 우리가 한번 해내보자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26만 장이라고 하면 거기다 추가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30만 장 이상이 될 거거든요. 아마도 제가 보건대는 지금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왜 인터넷을 과거에 쓰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제 이 화면 속에서만 구동을 하다가 실생활에서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인터넷이 됐었는데 그런 것을 어쩌보면 그거보다도 더 뛰어넘는 훨씬 혁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연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산출해내는 이런 AI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 우리가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상상했던 로봇이나 이런 것을 이제 상상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도 여기 아마 관련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자동차가 더 이상 운송수단이 아니고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내지는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이런 체제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건데 젠슨왕이 우리에게 왜 그러면 이렇게 26만 장이나 되는 GPU를 이렇게 귀한 GPU를 우리한테 주려고 했을까 제가 예. 고민을 해봤더니 아마도 젠슨왕이 생각하는 차세대 어떤 다음 세대의 인류의 모습을 지금 젠슨왕이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근접한 환경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을 급속히 보급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IT가 급속히 보급될 때 보면 우리가 항상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넓지 않고 그런데 인구는 많고 또 잘 교육이 돼 있고요.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져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과학기술이 발전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새로운 세상을 구현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그 시범의 장소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그 배경으로 한국의 제조업을 또 언급하기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엔비디아가 주로 미국에 팔고 있는 GPU는 용도가 챗GPT라든지 기억하고 학습에서 경우의 수에 대응하는 그야말로 두뇌입니다. 두뇌.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새로 꿈꾸는 제2단계의 인공지능 전략은 바로 제조업에서 공장에서요.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공장에 조립하고 들고 다니는 그 인력을 바로 인공지능으로 만든 피지컬 AI가 하도록 하겠다. 그런 대목에서 현재 제조업이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이고 제조업만 강한 게 아니라 거기는 또 반도체 산업도 강한 나라. 그런 면에서 대만보다도 훨씬 우리가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도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이게 젠슨왕 입장에서는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특히 이제 왜 제조업이 나오느냐. 모든 근로자들이 젠슨왕은 가상으로 90% 이상 로봇으로 만들 수 있다. 예. 로봇가 그런데 그동안의 로봇은 좀 둔탁했습니다. 움직이다가 충돌도 하고 짐을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장착하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지금의 각 유통업체나 배치되어 있는 그 로봇은 미리 주입해 놓은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로봇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이럴 때는 내가 허리를 구부리고 또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판단하는 그런 팩토리, 제조업을 꾸려가는 그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사실 젠슨왕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떤 배팅, 여기서 실패하면 그동안의 성과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데 한국이 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특히 현대차, 삼성전자, 예. 네이버, SK 이 회사들은 컴퓨터, IT 분야도 세계에서 수준급뿐만 아니라 반도체 직접 만들어내죠. 거기다가 공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는 블랙웰 CPU만 한국에 파는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직접 돈으로 출자도 해서 한국의 현대차, 삼성 등과 같이 회사도 함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판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4조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젠슨왕은 미국은 소프트웨어는 강하지만 이 제조업은 약하고 유럽은 반대로 제조업이 강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한국은 이 두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 봤을 때 중국에 막혀있는 이 반도체 수출 이것도 배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중국에다가 고사양의 그래픽 그 카드를 파는 것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또 어떻게 보면 뭐 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의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투자를 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워낙 이제 큰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우리나라가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미국은 뭐 이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최첨단 기술이 발전한 나라고 이렇긴 하지만 사실 생활 곳곳에 국민들 개개인에게 이렇게 이 침투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나라입니다.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고요. 예. 그들의 이제 생활 패턴이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첨단 기술을 빨리빨리 보급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나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가능한 몇몇 후보국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 최적의 이런 장소로 생각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중국의 경우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를 수입하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막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이 엔비디아를 대체하기 위한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엔비디아를 대체하기 위한 화웨이나 이런 회사들의 노력이 굉장히 지금 빨리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젠슨왕의 엔비디아 CEO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추격 이런 것들을 따돌리고 이게 이제 같은 라인에서 조금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완전히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될 이런 필요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어제 뭐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합의, 그러나 이제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어질지 또 현재 중국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 무역 회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고 관심을 모았던 게 반도체 부분인데요. 예.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양국이 사실상 카드를 꺼내지 않고 유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전면 금지도 아니고 엔비디아와 중국이 알아서 결정하라. 협정문에 합의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뒤에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를 컨트롤은 하겠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대목이 제일 아픕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 중에서 반도체를 없애면 반도체 자체 생산도 어렵지만 안보에 필요한 무기 생산도 막히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히토류라든지 또는 대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적어도 이번에는 형식적으로나마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막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엔비디아가 고사양을 중국에 팔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요. 인공지능이 좋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투자 과열이다. 인공지능을 했는데 여기서 돈이 안 된다. 그래서 AI 버블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뉴욕 증시에 계속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판로를 제조업 그러니까 앞으로 화두가 피지컬 AI가 화두가 될 겁니다.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인공지능 팩토리용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함으로써 그쪽 수요를 완전히 한국 쪽으로 빼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중국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하나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 기술로 가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누가 기술이 앞서느냐 여기서 결국은 반도체 패권의 성분은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엔비디아의 GPU 공급이 사실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우리 기업들의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요, 이 재계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저한테조차도 엔비디아에 좀 선을 놔줄 수 없느냐. 왜냐, GPU를 있어야 그 GPU를 가지고 생성형 GPT를 만들든지 어떤 공장을 가동시키서 할 텐데 이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격도 비싼데요. 이미 선 주문이 다 돼 있어서 지금 후퍼 시리즈가 다음에 지금 블랙웰 시리즈, 그 다음이 루빈 시리즈인데 루빈 시리즈까지도 예약이 다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략적으로 엔비디아가 한국에 30만 개를 보낸다. 그러니까 추가로 26만 장을 보낸다.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하고 싶어도 소재가 없어 못한 그게 완전히 본물이 터지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한국은 제조업의 기본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인공지능의 교두보가 될 겁니다. 그동안 사실요, 인공지능 열풍에 관한 한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국은 사실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자, 엔비디아가 설계하면요, 삼성전자에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톨도 안 맡기고 전량 대만의 TSMC에만 맡겼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이 제2 그 인공지능 시대에 엔비디아의 본 무대가 됐다. 엔비디아와 함께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내일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 사드 배치 문제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이 세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접을 하면서 첫 대면을 하긴 했습니다만 내일 정상회의 어떤 것을 좀 끌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한중 간의 가장 큰 현안은 관계 정상화죠. 예. 관계 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천안문 막내에 올라가서 전승절 기념식에 참여할 정도로 관계가 아주 돈독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드 배치 이후로 굉장히 관계가 냉각이 됐고요. 네. 또 뭐 문재인 정부 때 관계가 좀 복원이 될 뻔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문제로 해서 뭐 상호 간의 방문이 되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관계 복원의 기회를 놓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뭐 협중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주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냉각이 돼 있어서 우리 경제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 그 중국 관광객들로 특수를 누렸더니 명동 일대 상권이 다 죽어버렸고요. 네. 또 중국 쪽도 우리 이 한국인들의 방문이나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양국 관계가 분리돼서 안정화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요거 좀 극복하고 다시 이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안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당장 현안으로 닥치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 이제 이 우리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END 이 정책,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교류하고 또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내일 있을 뭐 한중 정상회담의 뭐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중일 정상회담이 조금 전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두 정상이 처음 만나서 시진핑이 중일은 가까운 동반자 관계이자 이웃 국가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해와 협력 성과를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멘트들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일본,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실 우리와 중국의 관계보다 지금 중일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한 관계일 수 있죠, 근본적으로. 예. 물론 이제 이전 일본의 총리들이 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다카이치 총리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극우적인 자민당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 다카이치 총리가 신사 참배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총리로 선출되고 나서 어찌 보면 이제 첫 만남인데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뭐 개인 정치인 다카이치의 입장일 때와 또 총리로서의 입장은 완전히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후에 총리로 선출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서 이 뭐 사실상 총리로서의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이 되기 전에 뭐 지금 이제 그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지금 이제 에이펙까지 숨가쁘게 지금 외교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과의 어떤 내용 있는 회담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벅찬 시간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상견례하고 앞으로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한반도 비핵화, 한한령 해제 등 뭐 여러 가지 의제가 있을 텐데 박사님이 주목하시는 주제는 어떤 것이 있으세요? 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중국과 미국 단순하게 무역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넘어서서요. 예. 앞으로 세계 경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라는 그 전략. 자, 여기 정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 그러니까 균형 무역을 강조하는가 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유무역이다. 그래서 그 이번에 에이펙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꼭 한국에 오게 된 것도 네. 내년도 회의 의장국이기도 하지만 지금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에 좀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세계를 중국 주도로 한번 영향력을 행사를 높여보겠다라는 그런 국가적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만나고요. 또 브릭스 회담도 하고 여러 나라를 끌어안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 트럼프의 마하가 때문에 살짝 미국의 그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중국이 파고 들어가려는 그런 어떤 상당히 두드러진 움직임이 있었다. 앞으로 이게 세계 경제 역학 구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그 오늘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을 했는데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그 내용이 전해졌는데 다자무역, 다자주의 이런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좀 미국을 겨냥했다. 아무래도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에 따라서는 미국을 겨냥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또 미국을 겨냥하지 않아도 이게 중국의 국익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다자주의를 지금 표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자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강대국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1대1로 만나면 다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자주의로 만나면 그 안에서 n분의 1의 목소리밖에 낼 수가 없고 또 여러 나라들이 공통의 이해를 가진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교적인 표현으로 이제 like minded country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게 되면 아무리 초강대국 미국이라 하더라도 상대하기 버겁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제 다자 협력체가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초강대국은 세계 질서를 책임지는 나라로서 다자 협력체의 운영이라든지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내는 데 있어서 책임성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히 이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입장에서 이런 다자주의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할로윈 파티를 위해서 미국으로 먼저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반대로 이런 다자 협력체를 계기로 해서 중국의 이해관계를 조금 더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개별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자주의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개별 국가들이 지금 약소국들이 솔깃할 수 있는 다자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지금 미국이 내세웠던 가치 외교에 치명타를 한 방을 날리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주간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뭐 관세 협상 타결이겠지만 그 이후에 또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승인된 것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한국이 그 움직임을 이어가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내일 만남에서 이 문제가 좀 다뤄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서로 민감한 얘기들은 가능하면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온 이유는 첫째는 한중 관계의 어떤 획기적인 모멘텀을 이제 이번에는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양국 간에 오랜 물밑 교섭이 있었습니다. 뭐 예. 저도 올해 한 2번 정도 이제 중국에 가서 뭐 중국의 이제 고위 관료들과도 이런 얘기들을 해봤는데 사실 중국에도 굉장히 의지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멘텀을 언제 잡아내느냐 하는 것이 이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런 그 양국 간의 오랜 반목을 좀 여기서 이제 종식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한번 만나서 뭔가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네. 따로 만나기는 좀 껄끄럽고 하니 이런 이제 에이펙에서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조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회담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년도 에이펙의 이제 주최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한국이든 중국이든 껄끄러운 문제들은 좀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그 잠수함 건조 문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권의 문제고요. 또 예. 이게 뭐 사드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사드는 미국의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 때문에 중국이 불쾌하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의 경우는 사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조금 더 자립하고 독립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시진핑 주석이 내일 이 한중 간의 정상회담에 실시간 어떤 그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지금 꺼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마 저녁 10시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개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 잠수함 문제가 혹시라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는데 그건 이제 또 우리와의 관계도 있지만 중국 내 여론도 의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 내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 폐막과 함께 경주 선언이 채택이 될지도 좀 관심입니다. 2018년에는 이 공동 선언문이 나오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에이펙이 예상하십니까? 만들어진 게 예. 1989년이고 뭐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딱 한 번 공동선을 채택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어떤 무역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꼭 지목한 데 대해서 왜 우리가 불공정 무역이냐 하면서 결국 결렬이 됐었거든요. 예. 자, 이번에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에이펙은 자유무역을 기조로 해서 만들어진 국제 사실 협의체인데 여기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집어넣자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국인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대목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프로젝트의 기본 구상은요. 이 자유무역을 방만하게 놔두면 국가 간의 무역의 불균형이 된다. 미국은 그 피해를 봤다. 따라서 상호주의라는 입장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거 하자. 이래서 상호 관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이펙 회담에서 자유무역을 어떤 절대 지고 지선의 것으로 강조하면 미국이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절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공정한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좀 비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에이펙은 자유무역의 방점이 찍혀 있고 네. 그 전 세계가요. 자유진영권과 공산권으로 나눠져 있던 그 냉전의 시대에 저게 1989년 만들어지면서 중국의 그 주계 장막을 해치고 동과 서가 그러니까 이 서방과 동방이 함께 세계를 함께 꾸려가는 교두보가 바로 에이펙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에이펙의 자유무역 정신 이것은 뭐 결코 버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의장국인 우리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 세계인이 주목했던 슈퍼위크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내일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정기억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 김대호 경제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